한 미국 교수에게 던져진 도발적인 질문. 왜 한국인들은 문화에 그토록 집착하죠? 답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 그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 후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합니다. 대체 그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어떤 진실을 발견한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은 왜 그렇게 자기 문화를 강조하나요? 김치, 한복, 태권도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데. 그건 원래 다 동아시아 공통 문화였던 거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중국 유학생 리엔의 도발적인 질문에 숨을 들이마셨어요.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버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기세였죠. 식민지 이후 문화 회복 강의 중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리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네요. 왜 그들은 그토록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까요? 왜 증명하려 할까요? 혹시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리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상처였고 현재 진행형인 전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은 그토록 자기 것을 증명하려 할까? 정말 문화적 불안감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그날 밤 인터넷 검색에 집중했습니다. 김치 논쟁, 한복 논란, 동북공정. 검색할수록 끝없는 온라인 전쟁터가 펼쳐졌어요. 동북공정은 중국이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역사 해석 프로젝트였죠. 댓글들은 마치 총알처럼 날아다녔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다.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 한복은 한족의 전통 의상에서 영향받았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격렬한 반박들. 스크린을 응시하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소유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역사의 상처, 빼앗긴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무엇보다 잊히지 않으려는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과 게시판에서 대학 내 영상 프로젝트 펀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해.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해. 그래야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는 리엔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계획서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나는 진실을 보기 전까진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태평양의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졌습니다. 그 너머에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한국이 있었죠. 그들은 왜 그토록 자신의 문화를 증명하려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질서와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는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 안내의 체계성이 눈에 띄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여기가 그토록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는 나라구나.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한국 체류 동안의 일정을 꼼꼼히 계획해 놓았습니다. 서울, 제주, 군산, 부산까지 주요 도시들을 돌며 한국인들의 문화 정체성을 탐구할 예정이었죠. 오늘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대한 때 이미 그리움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늘 모여 눈물을 있었어요. 갈고 사셨다고 노인부터 합니다. 청소년까지 해방 다양한 후 연령층의 한국 사람들이 독립군을 일본군 만나 위안부 문제 남한으로 해결을 돌아왔으나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고향으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인류학자 릴리 맥고번입니다. 이 집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인데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한 젊은 활동가가 접근해 왔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3년째 이 집회를 돕고 있어요. 이 집회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지고 있어요. 비, 눈, 폭염에도 멈추지 않았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세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연의 안내로 저는 90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14살에 끌려가 겪었던 참혹한 경험을 말이죠. 90이 넘은 연세에도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진실을 외칠 거야.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투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역사였죠. 다음 날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때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가 복원된 이 도심 속 작은 하천은 그 자체로 회복된 역사의 상징 같았어요. 물길을 따라 걸으며 만난 노인은 이곳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다 덮여 있었어. 그리고 위에 고가도로가 있었지. 근데 이렇게 다시 물이 흐르게 됐잖아. 역사도 그래. 덮어두면 안 돼. 흐르게 해야지.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곳곳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일제강점기 때 이곳을 지나던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모자를 벗어 인사해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때문에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모자를 쓰지 않는 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작은 저항이었지만 그것조차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죠. 경복궁에서는 불에 타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궁궐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건물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한 벽돌 한 벽돌 다시 쌓아 올린 복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은 1915년에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해방 후 1968년에 복원됐어요. 하지만 당시 복원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지어졌죠. 진정한 복원은 2010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침묵하는 대신 기억하고 잊히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죠.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반로가 아니다. 그것은 잊히지 않기 위한, 사라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들은 피해를 기록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여정의 두 번째 목적지는 제주도의 4.3 평화공원이었어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 중 하나를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군요, 리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곧 존재하는 것이었죠. 제주공항에 내리자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름다운 섬이 감추고 있는 아픈 역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여한 차를 타고 4.3 평화공원으로 향했어요. 4.3 사건이라.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행 중인 아픔이라고 하더군요. 평화공원에 도착하자 거대한 추모탑과 박물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는 진실화해 미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니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의 참혹한 기록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냉전 시기 이념 갈등 속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 그리고 수십 년간 말할 수도 없었던 그 비극적 역사가 이제야 빛을 보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금기였어요. 1990년대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공원 한편에 마련된 명단 앞에 섰습니다.
3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 이름이 벽에 새겨져 있었어요.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추모식이 매년 열린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2003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왜곡되어 있었죠. 평화공원을 나와 제가 찾아간 곳은 당시 생존자인 박노인의 집이었습니다. 90세의 박노인은 사건 당시 15살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집은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자리했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그는 저를 맞이했어요. 앉으시오. 날씨가 좋구만. 박노인은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의자를 권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날도 봄이었죠. 아침에 밭에 나가려고 하는데 마을 어귀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처음엔 동물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도망치더라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이불 속에 숨어 있으라고 하시고는 동생 찾으러 나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이 사라졌어요. 집도 사람도 학교도 불에 타버리고 그냥 산속에 숨어 살았어요. 한동안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가폭력이었어요. 그는 단지 한 아이였고 어머니를 잃었고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이 이런 일을 왜 아직도 기억하냐고 물어보나요? 박노인은 갑자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그 일을 왜 아직도 기억하냐고. 나는 되묻고 싶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그걸 잊을 수 있겠냐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건 말하라고 남긴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국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잊으려 했지만 개인들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기억이 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억은 권력에 대한 저항이다. 국가가 지우려 했던 것을 개인들이 몸으로 기억해왔다. 그들에게 문화 정체성의 주장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창밖으로 바라본 제주의 밤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땅의 평화는 결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군산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4.3 평화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추모의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기억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니까요. 군산행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도시의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항구 도시의 활기보다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보존된 원도심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군산은 일제시대 쌀수탈의 중심지였어요. 현지 가이드인 박지원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산의 역사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였죠. 이 건물들은 전부 수탈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부수지 않고 보존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죠. 지원 씨를 따라 구일본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건물마다의 역사를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이런 건물들을 왜 부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부수자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니까요. 부정적인 기억이라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원 씨의 안내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군산의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김순자 할머니와의 인터뷰였어요. 90대의 고령이었지만 할머니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14살에 공장에 끌려갔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천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짰던 천이요.
몰래 감췄다가 해방 후에 가지고 나왔지. 증거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 우린 조선말도 못 쓰게 했어. 그래서 몰래 한국말로 노래 부르곤 했지.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선율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화는 선언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기억하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군산에도 위안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기린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날 저녁 군산의 작은 식당에서 지원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역사 보존에 관한 노력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엔 이런 건물들이 관광객을 끌어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기억하기 위해 보존했던 거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에 오늘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에서 나는 문화적 저항의 의미를 배웠다. 그들에게 문화는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다. 한복, 한글, 노래.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행위는 곧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일이었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리엔의 질문에 이제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국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생존을 위한 집단적 기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군산을 떠나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이 땅에 새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사라질 뻔했던 시간의 흔적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제 여정의 다음 목적지는 정선군 사부급, 한때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탄광촌이었습니다. 사북에 도착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폐광의 흔적이었습니다. 녹슬고 버려진 기계들, 그리고 한때 활기찼을 마을의 적막함이 느껴졌어요. 가이드로 만난 김정수 씨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광부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일했던 갱도 입구예요. 정수 씨의 거친 손에는 깊은 흉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석탄을 캐낸 흔적이었죠. 그 손이 한국의 산업화를 떠받쳤다고 생각하니 숙연해졌어요. 석탄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폐광촌을 걷는 동안 저는 이곳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일부였음에도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지우려는 듯한 망각 속에서 정수 씨 같은 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억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사북항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1980년 이곳에서 일어났던 광부들의 거대한 저항운동에 대한 기록이 보존된 곳이었어요. 기념관에서 만난 최영철 씨는 사북항쟁 당시 젊은 광부였습니다. 우리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어요. 광부들이 처음으로 외쳤죠. 우리도 사람이라고. 기념관의 사진들을 보며 저는 그 시절의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검은 탄가루 묻은 얼굴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던 사람들. 그들의 용기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정수 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벽에는 광부 시절의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광산이 문 닫고 우린 다 잊혔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때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북에서 나는 또 다른 종류의 기억 투쟁을 보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기억이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바쳤지만 역설적으로 그 발전의 물결에 묻혀 잊혀져 갔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역할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자랑스러워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체성의 본질이 아닐까? 다음 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북의 탄광촌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한국 현대사의 단면을 조용히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려는 이유가 이제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잊히지 않기 위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그리고 수많은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부산행 기차에 오르며 저는 정수 씨의 거친 손과 그의 자부심 어린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저는 먼저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서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니 이 도시가 가진 개방성이 느껴졌어요.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을 찾은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부마민주항쟁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이 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부마민주항쟁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념관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당시의 생생한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들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모두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박원진 씨는 당시 대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목소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한국이란 이름으로. 원진 씨의 눈에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문과 투옥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왜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우리의 권리, 존엄성, 그리고 목소리까지. 기념관을 나와 저는 당시 시위가 벌어졌던 거리들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상점들과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지만 이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쳤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골목길에는 작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항쟁의 기억을 담은 예술 작품들이었죠. 한 벽화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올린 시민들과 그들을 둘러싼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후에는 부산시민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미군 기지였던 자리에 조성된 공원으로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어요. 공원 한쪽에는 부산의 역사를 담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은 우리가 되찾은 공간이에요. 공원 가이드인 이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쉼터가 됐죠. 이것도 일종의 주권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 곳곳에서 저는 기억이 어떻게 공간으로 표현되는지 목격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길과 건물, 공원과 벽화 속에 새겨놓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한국 영화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안내원은 부산 영화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지역 행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영화의 전당 벽면에는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오늘날의 세계적 위상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산은 기억을 보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에 갇히지 않는 살아 숨쉬는 기억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나는 기억의 또 다른 형태를 보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 조형물을 만든 게 아니라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새겨놓은 것이다. 그들에게 거리와 광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시민의 승리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 여정의 마지막을 준비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들을 여행하며 저는 한국인들이 기억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억은 살아있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 들었던 이야기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역 주변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서울역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대까지 이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영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촬영 중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90을 넘긴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통장을 손에 들고 계셨어요. 무슨 통장이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60년 전에 만든 통장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놀라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낡고 바랜 통장이었지만 분명히 은행 통장이었어요.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통장인가요? 그럼 당연하지. 은행에서 아직도 인정해주는데.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통장을 살펴보더니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 만든 통장이 아직 유효합니다. 정말 오래 보관하셨네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나라 망할까봐 맡긴 거요. 이젠 안심돼요. 그 말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어졌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24일 때 전쟁이 났어.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봤지. 집도 가족도 나라도. 할아버지는 전쟁 후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다시 일어섰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결심했어. 이 나라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내가 돕겠다고. 할아버지는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의 일부를 은행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이 담긴 거였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통장은 단지 예금 기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흔적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아버지는 이 작은 통장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믿고 지켜왔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한국이 안심이 되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켜냈어.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 제주 4.3 생존자, 방직공장 노동자, 탄광촌 광부, 민주화 운동가들, 그리고 김영수 할아버지까지. 그들은 모두 기억을 통해 자신과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트북에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존재의 증명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통장은 단순한 금융 문서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작은 행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저의 최종 결론을 담은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었어요. 이제 리엔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광장 주변으로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이곳에서 마지막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카메라를 세팅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토록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 할까? 길지 않은 여정 동안 저는 그 답을 찾아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그 답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 멀리 경복궁을 배경으로 말이죠. 처음엔 민족주의라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국산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복원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집단의 기억, 그것이 한국의 DNA였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광화문 광장은 그 자체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쳤고 촛불을 들었고 때로는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였어요. 어제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통장의 주인이었죠. 영상은 잘 찍었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잘 마무리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매일 아침 여기 와서 걷는 게 내 일과요. 세종대왕님께 인사도 드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이 공간의 변화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목격자 중 한 명이었어요. 처음 이곳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 기억하지. 이 자리에 일본 총독부가 있었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던 그 건물이.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걸 헐어버리고 이렇게 광장이 생겼어. 우리가 다시 찾은 공간이지. 영상의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광화문 광장, 경복궁, 반도체 공장, 고시촌, 한복 입은 젊은이들을 클로즈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들이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저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나서 그에게 물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소.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리엔에게 보낼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리엔,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한국을 여행했어. 그들이 왜 그토록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그들에게 문화는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패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 한복, 김치, 태권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옷, 음식, 무술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증명이야. 그들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해 세상에 외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 있다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의 여정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잊히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가 이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리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기억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